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5섹션이 1섹션, 2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섹션에 7과제, 또 2섹션에 7과제가 4과제가 됩니다. 네. 발표자 준비되셨나요? 네. 발표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분 발표를 하고 그리고 5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 관계로 발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죠. 한국산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불 통계 텍스트 매칭 기반 원인 분류 체계 구축과 검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이소연입니다. 네, 목차는 서론, 방법론, 결과, 결론 및 시사점으로 구분하여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네, 서론은 연구 배경과 현재 산불 원인 분류에 대한 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연구 사례, 마지막으로 연구 흐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에서는 현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총 14가지로 원인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산림청 홈페이지나 산불 통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면은 기존은 총 1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인 분류는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서 보였던 그 산불 통계 연보 자료를 통해서 1981년부터 24년도까지의 산불 발생 추이를 확인하게 된 결과에는 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가지의 원인을 분류를 하여서 통계를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을 시에는 입산자 실화가 6,674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으로 오는 게 기타가 5,374건으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을 확인하게 되시면은 여기서도 10년 평균에서 입산자 실화가 건수가 171건에 달하지만 기타로 확인하게 되시면 177건으로 입산자 실화보다 더 웃도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0년 단위 산불 발생 건수를 확인 시에는 비율이 2010년부터 기타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그래도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차지를 했다면은 2010년부터는 기타가 입산자 실화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쪽에서 좌측에 해당하는 박스 플롯을 확인하게 되시면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기타의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로 기존 연구 사례는요. 기존 연구 사례는 국외랑 국내에 나눠서 진행을 하였고요. 국외에서 산불 원인 분류 체계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다 대분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세부 분류로 나누어서 산불 원인을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레퍼런스를 찾아봤는데요. 국내에서 산불 원인 분류를 직접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많이 미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불 원인 분류는 현재 체계에 대해서 가지고 가면서 이거에 대한 발생 원인 특성 분석이라든지 혹은 이에 따른 다른 추가 연구로 많이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직접적으로 산불 분류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특성에 대해서는 많이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구 흐름도입니다. 연구 흐름도는 산불 연구 통계 연구를 통해서 산불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른 산불 원인 분류에 대해서 기준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을 1차 분류, 2차 분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텍스트 매칭을 통해서 분류된 거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은 여기서 분석에 사용했던 텍스트 매칭 그리고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재분류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매칭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던 부분은 유한 오토마타라는 방식입니다. 오토마타라는 방식 자체는 사용자가
이런 이제 산불 발생 원인 분류, 산불 원인 분류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기입을 하면은 이제 산이 맞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맞았을 때 S1이라고 하였을 때 이제 산이 맞을 경우에는 이제 그 S1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중간에 전이가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최종 산불 원인 분류라는 6글자가 전체 다 맞았을 때 이게 그 최종 상태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반을 하여 가지고 저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등산객 실화나 입산자 실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텍스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입산자 실화라는 가장 큰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입산자 실화, 입산자 실화, 등산객 등의 이제 텍스트가 그 맞다고 단어가 하나라도 스캔이 돼서 맞다고 하면은 이걸 입산자 실화로 분류를 하게끔 이제 텍스트 매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발생원인이 분류가 되었던 게 발생원인 구분, 그 다음에 발생원인 세부원인, 그 다음 발생원인 기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입이 되어 있던 순서로 발생원인 구분을 1차로 먼저 분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도 기타로 분류되었지만 세부원인에 이제 작성이 되어 있던 뭐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기타지만 담배불 실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두 번째로 한 번 더 돌려서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도 텍스트 매칭을 진행하여서 원인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원인에 대한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은 이제 총 14가지로 원인이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전 통계 기반을 통해서 그 과거에는 어린이 불장난이나 방화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에 넘어오면서 많이 없어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분류로 정의를 하여서 개인행위, 운송, 산림소각, 확인물 취급 부주의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였고요.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에 해당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군사 및 사회활동으로 분류를 하여서 총 16가지로 분류하여서 텍스트 매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매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까 1차 분류를 하였으면 이거에 따른 세부 분류를 또 진행을 하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입산자 실화를 보시게 되시면은 키워드가 입산자 실화, 등산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입산자 실화로 분류가 되게끔 텍스트 세부 분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결과는 다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기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총 14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7가지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총 16가지로 분류를 다시 재정리를 하였고 그래서 기존에 기타의 전체적인 비율에서의 기타 비율이 30.95%였다면은 다시 재분류를 통했을 때는 2.05%로 기타를 다시 세분화해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분류에 따른 계절별 산불 발생 빈도를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에는 총 7가지 분류로 해서 좀 명확하지 않았던 원인들이 좀 더 명확성을 띠면서 계절별로 요인 특성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로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로 확인을 했을 때는 봄에는 논마트롱 소각과 담배불 실화가 동시에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입산자 실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4계절에 달에서 가장 최고치 4,000건을 웃도는 상향하는 최대치에 근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전체 빈도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기상적 산불이라는 낙뢰를 인한 산불 기상적 요인이 많이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을에는 입산자 실화가 다시 증가를 하고 또한 성묘객 실화도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건축물 화재와 비화가 많이 두드러지면서 농산 폐기물 소각과 생활 쓰레기 소각도 요인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산불 발생 빈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박스 플롯을 그려봤고요. 그렇게 나눴을 때는 담배불 실화가 현재로 옴에 따라 최근에 대해서 많이 담배불 실화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건축물 화재 또한 건수가 입산자 실화나 논밭드렁 소각에 비해서는 미비하나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군사 및 사회활동은 이전의 과거값에 대해서 비해서 현재 음에 따라서 많이 낮아지는 추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역별 산불 발생 빈도인데요. 이제 지역별 산불 발생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랑 되게 접경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입산자 실화와 단백불 실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높은 경지율과 밭두렁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충남과 전북 같은 경우에는 논밭두렁 소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제 임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입산자 지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군사시설의 인접지인 경기도는 이제 훈련 및 사격장 기원이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제 경남과 경기도처럼 생활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건축물 화재나 개인 행위 등이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산불 원인 기록 과정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기타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산불 통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원인 분류 기준이 많이 모호하면 소각이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시다시피 잡초 소각이라면 어디서 잡초 소각을 했는지 이게 어느 산림 내인지 외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 중에 원인이 오타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으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원인 분류를 재분류를 진행을 하여서 텍스트 매칭을 통해서 재분류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그 추 연구에서는 이제 지적도 및 임상도 같은 공간적 특성을 연계하여 가지고 산불 발생 위치에 따른 이제 그 임지 내외 여부와 이제 토지 이용 특성을 반영해서 공간 기반의 산불 원인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짧네요. 네, 연구 그 내용의 깊이로 봐서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만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통계가 바로 서야 정책이 바로 선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가 이제 정립이 되면은 정책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예방, 대응 다 중요한 그런 이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세분화 시켜주셔서 저도 다른 통계들을 보면 기타에 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항상 문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인 미상도 아니고 기타면 그 기타는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제 그 이외에도 2%에 달하는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각이라고 하면은 명확한 어디에 무슨 소각인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밭두렁 소각인지 아니면 생활 쓰레기 폐기물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분류가 집계가 되는데 이제 이전에 그 통계 연보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기타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잡초 소각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물론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 16가지 기반에다가 그 기입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계가 너무 모호해질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빼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작성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오타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오타들은 다 기타로 또 집계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텍스트로 다 처리를 하게 돼버리면은 기타가 아예 없어져 버려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먼저 남겨두고 그 외에 따라서만 재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번만 시간 관계상 그 통계대장을 보셨겠지만은 상당히 외국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 캐나다 원리과 많이 우리가 체계가 다른데
우리는 이제 원인과 사람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통계가 좀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떤 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 이제 저는 명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분석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원인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산림 내에서 발생을 했는지 산림 외에서 발생했는지도 작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위치 정보는 들어가 있으나 이게 산림 내에서 그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번진 건지 혹은 외부 화재에 인해서 번져가지고 돼 있는 건지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도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이제 또 원인이라고 하면 그 인적 원인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에 따라서도 많이 세분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한 번씩은 다시 재분석을 해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텍스트 매칭 기반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서 기존에 있는 방법하고 이 텍스트 매칭 기반을 함으로써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 건지 한마디로 한번. 텍스트 매칭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 제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타나 혹은 이제 이런 분류를 함에 따라서 정확한 그 요인이 명확하게 좀 기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정가은 연구원님이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산불 피해 지역의 기상 정보 H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정다은입니다. 저는 오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산불 피해 지역의 기상정보 예측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진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예측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지수 산출 시스템 등이 여러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발화 지점이나 아니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계산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기상정보, 지형정보, 임상정보를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형, 연료, 기상 정보는 산불 확산의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산불의 바람과 습도와 같은 기상 조건, 그리고 연료가 되는 숲의 종류, 그리고 지형에 영향을 받으면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확산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그 요인은 바로 바람과 습도입니다. 이 중에서 기상 정보는 기상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와 그리고 그것을 비롯해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있고 산업 기상 또한 비교적 잘 관측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 전국 단위로 비교적 조밀한 기상 관측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국 단위로의 조밀한 관측망과 상세 바람장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지형과 대규모의 기상 패턴을 반영한 바람장은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측 공백 구역이나 여전히 실질적인 관측 정보는 좀 얻기 어려운 상황이고 산불은 발생한 그 지점에서의 국지적인 기상 변화가 특히 특이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2023년도 일부 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초록색은 기상청의 관측소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2023년도에 산불 피해 지역을 최대 이제 영역으로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자료로 보았을 때 기상청의 관측소 위치와 그리고 그 피해 지역의 위치가 꽤 멀리 있어서 그 관측소의 정보가 실제 산불의 현장의 기상을 그대로 대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의 피해 규모와 확산 양상이 기록된 이런 상황도 정보에서 이제 기상, 지형, 연료 정보를 함께 학습시켜서
산불 환경에 좀 더 특화된 국지 기상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산불 상황도와 기상, 지형, 연료 정보를 함께 학습시켜서 산불 환경에 특화된 딥러닝 바람장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컨볼루전 LSTM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시공간적인 패턴을 학습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바람장을 예측하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 목표에 맞춰 원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21건의 산불 사례를 대상으로 상황도 정보를 산정했으며 상황도는 아래 사진과 같이 산불이 진행 중인 영역을 화선으로 표시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상황도가 그려진 위치, 즉 산불이 발생한 위치와 산불이 작성된 날짜와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지형 정보인 연속 수치 지형도와 연료 정보인 임상도 그리고 기상 경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상황도 정보는 초기 대응부터 3단계의 규모에 어우르는 산불 사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각각의 기상, 지형, 연료와 상황도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우선 수집한 상황도는 최대 피해 면적과 최대 폭을 추출했고 최대 폭을 찾는 바운딩 박스를 지정합니다. 이후에 계산된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와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갖는 영역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영역은 기상, 지형, 연료, 그리고 상황도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이 기준으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상황도 정보는 먼저 시간대별로 보시다시피 이런 미리 정의한 기준에 대해서 좌표계를 통일한 이후에 전처리를 했고요. 상황도는 선으로 된 벡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기준 영역을 안에서 화선이 지나가는 곳을 1, 그리고 지나가지 않는 곳을 0으로 해서 바이너리 격자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상황도 파일을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시간대에 대응되는 기상이나 연료, 그리고 지형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상 정보와 이제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지형 정보와 이제 연료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기상 정보의 경우 상황도의 그 작도 시간과 가까운 5분 단위의 기상 정보를 수집을 했고, 지형 정보의 경우는 원시 데이터인 연속 수치 지형도를 가공해서 경사 정보와 경사 방향 정보로 각각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원시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저희가 그 목적인 예측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컨볼루전 LSTM 모델은 시계열 정보를 다루는 기존의 LSTM 모델에서 입력 정보가 2D 정보로 입력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상의 벡터로만 정보를 활용했을 때에 하는 그런 시계열 학습보다 2차원상의 그림이나 아니면 매트릭스로 학습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패턴이나 시공간적 패턴을 인식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고, 지형이나 이제 지물에 따른 기후 변화 예측이나 그런 연구에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해당 모델을 사용하면서 미래 시점의 바람장을 예측하고자 하였고요. 세계 시점에 시공간 정보를 입력했을 때 세 번째 시점, 그러니까 그 미래 시점의 바람장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본 데이터셋은 이전에 수집하고 가공했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제 기상, 지형, 연료, 상황도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우선 24개, 21개 산불 사례에 존재하는 각각의 상황도를 이제 3개씩 묶어서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었고요. 그 상황도를 이제 작도 일시와 대응되는 그 시점의 기상 정보를 사용하였고, 그 해당 지역에서의 경사 방향, 연료 정보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세 번째 상황도, 즉 미래 시점의 바람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입력 시퀀스에 구성된 기상 정보를 이제 타겟 정보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 텐서는 이제 14개의 피처로 구성이 됐고 이제 타겟 텐서의 경우는 2개의 피처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제 지형이나 연료, 기상 정보 등을 이제 입력 변수로 하고 그 나머지 미래 시점에서의 기상 정보를 출력 변수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스태틱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지형이나 연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도나 기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에서 경사 방향이나 경사향의 정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가 1도에서 359도까지 그 숫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성분으로 분해를 했고요. 임상부 코드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서 이것을 이제 원합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해줬습니다. 인풋에 들어가는 이 풍속 정보 또한 그 마지막 미래 시점의 정보는 모두 0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결과 부분에서 보여드리는 결과는 예측 결과들 중에 일부 사례입니다. 첫 행에 있는 결과가 풍속, 그리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결과가 풍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실제 관측값, 예측값, 그리고 실제 관측값과 예측값 사이를 시각화한 디퍼런스 맵입니다. 본 결과는 풍형의 예측에서는 오차값이 거의 없었으며 이제 풍속의 예측에서는 디퍼런스 맵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지만 최대 0.2m/s의 오차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해당 결과는 예측을 잘 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결과에서는 풍속 오차가 최대 2m/s가 나왔고 풍형 오차에서는 45도 정도로 오차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예측 실패의 이유로서는 현재의 24개 산불 사례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39개의 시계열 시퀀스로 총 저희가 117개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데이터의 수의 부족으로 인한 예측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측된 값들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황도 값 자체는 불규칙한 이제 시간 간격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 간격이 서로 좁고 이제 기상 조건의 변화가 크지 않은 구간, 즉 피해 면적이 이제 작으면서 예시를 들면 초기 대응의 산불의 경우에는 그 피해 면적의 변화와 기상 분포 사이의 패턴을 학습을 하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런 단기 구간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산불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그래서 예측 성능이 어떻게 보면 지형 정보에 좀 더 의존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이 장주기 변동 구간보다는 단주기나 이제 유사 기상 조건 구간에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상황도와 기상 지형 연료 정보를 이제 통합해서 바람장 풍향 풍속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시공간 정보를 잘 학습하는 컨볼루션 LSTM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예측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산불 피해 면적이 비교적 작은 이런 초기 대응 산불 사례에서 관측 기상값과 유사한 수준의 국지 바람장을 예측을 했고요. 반대로 피해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지형 정보에 의존한 바람장을 예측을 하면서 정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시간 간격이나 적은 데이터 개수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 시간 간격 간의 해상도의 불일치, 일체 불일치 문제 등을 좀 해결을 하면서 향후에는 더 많은 상황도와 또 다양한 산불 사례들을 이제 보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한 분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네, 이병도 부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뭐가 참값이에요? 참값을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네, 참값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기상 관측소들이 있는데 그 기상 관측소의 관측된 값을 기준으로 참값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값이 연구의 시작이 그 값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산불 현장에 적용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할 건가를 찾기 위한 연구였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참값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강하실 것인지.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사례나 그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좀 더 보강할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국내 산불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한 국내 기상 관측소의 정보를 좀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걸 시도해봤습니다. 네. 예,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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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활용이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 현장에 예측이라는 게 그러면 이 모델을 현장에서 실제 끝나고 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상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케이스 하나의 소유가 돼서 거기 현장에서 알려줄 수 있는 그것도 혹시 생각해 주셨어요? 저도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쓸 수 있을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기상 정보가 지금은 관측소에서 관측이 되는데 그 정보가 사실은 산불에 특화된 기상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가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산불 특화된 기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접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디지털 체계를 많이 이제 반영을 해서 확산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입력되는 값들은 예보값입니다. 예보값인데 만약 그 예보값을 산불 이제 국지 기상에 특화된 그 산불에 특화된 그 기상값을 넣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확산 예측 값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화 자원의 배치나 그런 대응책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연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주경 연구원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그래프 신경망 기반 민산 보관을 통한 산림 연료 수분 함량 예측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이제 하셨는데 한 10분 정도 발표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회장님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해 주셔서 실제 연구원 분들이 많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불 및 산림기상연구실에서 최희근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석사과정 최주경입니다. 저는 오늘 딥러닝 기반 산림 미기상 보관 기법을 활용한 산림 연료 수분 함량 예측 모형에 대해서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발생에는 기상 조건, 지형, 그리고 연료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산림연료 수분 함량 즉 FMC는 산불 예보 시스템의 핵심 인자로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FMC가 증가할 경우 산불 착화 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산불 강도와 발화 가능성이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MC의 예측 정확도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MC 기술의 예측 기술의 발전은 초기에는 경험적 모델, 그리고 물리 기반 모델, 원격 탐사 기반 모델, 그리고 최근 들어선 딥러닝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딥러닝 기반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용한 모델은 LSTM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선 발표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LSTM은 장기 의존성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순환신경망이 기반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RNN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베니싱 현상 즉 오래된 입력 정보가 현재 출력값에 반영이 적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LSTM 같은 경우는 셋스테이트와 게이트 구조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조금 개선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GNN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 GNN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맥락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대 미기상은 지형, 고도, 사변 같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GNN 모델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GNN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시공간을 보관을 해야 하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LSTM 기반으로 일정 시간에 기상 정보를 노드 임베딩 한 다음에 DN 기반으로 각각의 관측소들의 관측소와 제가 예측하고 싶은 지점에 그래프를 구성하고 그것을 GNN으로 인적 관측소 간 공간적 의적성과 관계 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 내 기상인자를 활용한 LSTM 기반 FMC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예측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에는 그 지역의 미기상 정보를 입력 자료로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DW, 크리깅, 랜덤 포레스트, GNN을 활용한 산림 미기상 보관 성능 정확도를 평가한 뒤에 보관된 미기상을 FNC 예측 모델에 입력해서 미관측 지점의 FNC를 예측하고 해당 지점의 실측 FNC와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구의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강원대학교 군의림에서 약 2년간 FMC를 실측한 뒤에 LSTM 기반 FMC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의 기상관측소 데이터들로부터 보관을 하기 위한 최적의 영향 반경을 설정한 다음에 제가 예측하고 싶은 지점에 영향 반경 안에 있는 기상관측소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산림내 미기후를 보관하고 그 보관된 미기후를 검증하기 위해서 강화대학교 연합산을 이제 고도별로 사면별로 동서남북 나누어서 고도를 100m씩 낮춰가면서 기상관측소를 12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보관 성능을 평가를 하였고 그 보관으로부터 나온 아웃풋을 아까 만들었던 FMC 예측 모델에 입력을 하여서 해당 지점의 FMC를 예측하고 그 지점의 FMC의 실측 자료로서 다시 검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FMC 예측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터디 테스트 사이트는 강원대학교 군내에 있는 남사면과 북사면에서 20x 20 조사구를 설치하여서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매일 FMC와 기온과 상계습도를 측정을 하였고 남사면과 북사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서 활용을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하여서 활용된 이유는 일반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기 사면이 특화된 모델이 아니고 이제 범용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FMC 예측 측정 방법인데요. 각 사면별로 상, 중, 하 3개의 구역별로 나누어서 구역별 매일 10g씩 낙엽을 채취하였습니다. 이때 낙엽은 특정 낙엽 수중이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해서 낙엽을 그대로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 내로 들어와서 105도에서 24시간 건조 후에 건증량을 측정하였고 그 다음에 그 습중량에서 건중량을 뺀 뒤에 건중량 기준으로 FMC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입력 자료입니다. 기온과 상계습도로부터 VPD, 변화율, 이동평균, 변동성, 누적 VPD 등 총 29개의 판생 변수를 생성하여서 모델에 입력을 하였는데 이렇게 모델을 구성한 이유는 해당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을 때 다른 지점의 적용성에 더 적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적용을 할 때 입력 자료를 해당 기온과 해당 지점의 기상 인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양 온도, 토양 습도, 풍향 풍속 같은 데이터를 넣게 된다면 해당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였고 FMC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강수량도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강수량을 넣지 않은 이유는 LST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낮아지고 상대 습도가 100식으로 유지가 된다면 모델이 간접적으로 해당 기상은 이제 강수가 있던 상황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슬라이딩 방식을 택하였는데요. 이제 윈도우 슬라이딩 방식을 사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FMC를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력 자료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12시를 예측하고자 할 때 1월 전체 기상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윈도우의 크기를 1에서 7일까지 이제 단순 LSTM 모델을 구축을 하여서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 분석 결과 총 72시간 윈도우에서 가장 성능을 좋게 보였기 때문에 윈도우 QB를 이제 72시간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72시간의 타임스텝과 29개의 피처를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하였고 이때 넣을 때 Z스코어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자로서 양방향 LSTM 모델을 구축하여서 입력을 하였고 어떠한 시점에 영향이 가장 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타임 스텝별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넣어가지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점수화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로 표준화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의 256차원의 팩터를 한 차원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Z-스코어 연산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FMC 예측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결과입니다. 이제 2년 동안 실측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비 온 날이나 눈 온 날을 실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258개의 데이터를 이제 70%를 학습, 중간 15%를 검증, 마지막 15%를 이제 스플릿하였습니다. 이제 학습 결과는 얼리 스타핑을 통해서 과적합을 방지를 하였는데 30 정도 주어가지고 57 F곡에서 가장 높은 로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서의 결과입니다. 테스트 구간에서 R-스퀘어는 0.689가 확인되었고 RMSE는 19%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19%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건중량 기준의 FMC이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0에서부터 많게는 200에서 300까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텐션으로 이제 어떠한 시간대에 입력 자료가 중요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측정 직전 시점이 가장 높고 72시간 전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제 어텐션 웨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밤 시간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야간 기상 조건의 변화가 해당 일자의 이제 FMC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간 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검증용으로서 강원대학교 학술림 연협산을 대상으로 건증지를 선택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사지를 이제 25년 7월 중에 매목 조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릅수종의 이제 조사리를 선정이 되었는데 서사면에 550, 서사면에 650은 이제 잣나무림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적의 영향 반경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영향 반경 설정은 이제 전국의 기상청 관측소로부터 에러로스 V 방식으로 하나의 관측소를 빼가면서 15km에서 40km까지 비교 실험해 본 결과 31km가 가장 성능을 좋게 나타냈기 때문에 31km를 활용을 하였고 제가 예측하고자 하고 싶은 지점인 연협상 중앙으로부터 31km내는 31km 이내의 관측소는 산림청 22개, 기상청 11개, 농진청 3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DW 크리깅은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 이제 수행을 하였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랜덤 포레스트가 아닌 2020년에 제시된 LFSP 개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LOCV 방식으로 학습과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그래프 네트워크입니다. LSTM에서 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이제 똑같이 실험을 통해서 입력 윈도우 슬라이드 크기를 5일로 확인을 하였고 이때는 LSTM은 1시간씩 예측을 했다면 GNN 같은 경우에는 하루치를 한 번에 예측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력 자료로서 인풋 데이터를 LSTM으로 압축을 해서 각각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하고 DM을 기반으로 노드와 엣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때 노드는 고도, 사면 방향, 그리고 경사도,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 그리고 노드의 고도 차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기온과 상대 습도 대비 GNN이 모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GNN이 가장 성능을 좋게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GNN으로 이제 아까 만들었던 FMC 예측 모델을 다른 지역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연협산 실측 정보를 기상 FMC 예측한 결과 R-스퀘어가 0.658의 설명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RSM은 20.8%로 모델 자체의 검증과 유사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관 방법별 결과인데 GNN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FMC 예측 모델 성능은 R-스퀘어가 0.689로 나왔고 다른 지역에 적용을 했을 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쉐이프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피처가 가장 중요한지를 확인했을 때 습도와 기온의 이동 평균이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로 나왔고 산림 내 미기상 보관에서는 GNN이 가장 좋았고 보관 방법별 FMC를 입력을 하였을 때 GN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질문. 네, 없으시면은 이 미기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산악기상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악기상망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 로그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런 기반에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민아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으시겠고요. 인문사회 정책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미안합니다만 시간을 좀 준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장민아입니다. 저는 인문사회 정책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은 점차 고강도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상시 재난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산림 인적 생활권 확대, 산림 문화 휴양 서비스를 선호하는 그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불 발생의 공간적 범위나 원인 등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1990년대 산불 발생 원인을 최근과 비교해 보면은 과거 쓰레기 조각이 뒷부분에 있던 원인에서 이제 위에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외에도 화목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화재, 산업 현장 실화, 또 기타 정기적 요인에 의한 실화, 다양한 원인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이 이러한 산불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기상이나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 위험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정책 개입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연적인 요인 플러스 인문사회 정책 요인도 체계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의 산불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회적 변화를 미반영하고 있고 실제 산불 발생과의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예보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알릴 수는 있지만 재난 관리가 연계에 대한 부분은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 환경 분석을 넘어 인문사회 정책적 요인 분석을 통해 수요자 측면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문사회 정책 요인이 산불 간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이를 DB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AI 모델을 통해 주요 인자를 선별해서 정확도 등을 통해 이런 시스템 등의 일부 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위험과 상관성이 있는 인문사회 정책적 인자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나름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비자연적인 원인으로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활동 및 사회 구조와 관련된 요인을 통합해서 인문사회 정책 인자로 정의를 하였고, 그거에 대한 표를 나름 정리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2016년부터 2015년에 발생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정책 인문 사회 인자들이 국내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도자료,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을 검토하여 이제 인문 사회 정책 데이터들을 목록화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을 구축을 해서 이제 분석을 시행하면 좋지만, 현재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자 총 12개를 후보 인자로 선정하고 그 후보 인자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각각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그 인자를 선정하고 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셀프 파일로 구축하고 정량 분석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도 맥센트라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 공감 분석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성형 모델의 하나로 이제 결과를 시각화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 또 변수 중요도 해석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히 이제 이 맥센트 같은 경우에는 발생 지점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과 비발생하는 지역을 이제 두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비발생하는 지역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발생하는 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확도를 분석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이 모델의 한계점은 시간적인 요인이라든지 변수 간의 복합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맥센트 모델을 하기 위해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력 자료를 이제 통일화하는 작업이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2개의 각각 다른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격자로 통일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의 정확도라든지 데이터 전처리 소요 시간, 최종 결과값 이런 것들 다 비교했을 때 1km보다 더 작은 단위의 해상도로 했을 때와 더 큰 단위의 해상도로 했을 때 그게 모델에서의 성능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1km로 해상도를 선정을 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이제 12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한 지도 12개의 인자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AI 모델, 맥센트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인자 간에 서로 다중 공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모델의 인자의 영향이 왜곡되거나 예측 성능의 저하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습 전에 상관 분석이라든지 VIP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공선성이 높은 그 인자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돌릴 때 여러 가지 해상도를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고령 인구수와 이제 그 노후 건축물 수가 이제 되게 공선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제 해상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1km로 확정을 했을 때는 두 개가 이제 공선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수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제 총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2개의 후보 인자 중에서 산불 발생 확률과 가장 경향성이 높은 인자들로 나온 것은 이제 고령 인구, 유동 인구 수, 노후 건축물 수 등이 굉장히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나온 저희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도 이제 고령 인구 수가 산불 위험 지역이나 도심 경계 지역에 상당수가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있었고, 또 이제 독립기념일 등이라든지 사람이 집중되는 날에는 위험도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 또 이제 도로와의 거리가 200m일 때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이런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게 잘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결과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를 보았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보았을 때 AUC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0.59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실제 적용하기에는 다소 낮은 값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까만색 선과 이제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좀 다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9개에서의 연구를 이제 확인한 결과인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인자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굉장히 그 범위가 이렇게 넓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각각의 인자별로 그 중요도를 확인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통합적인 인문상의 인자를 통합으로 해서 모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인자를 어떻게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돌릴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문을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 이제 그 국외에서는 이제 지역적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되는 것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도 이제 전체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도심 지역하고 비도심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대표로 해서 이제 각각의 인자별로 동일한 모델을 돌려서 기여도라든지 무대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심 지역과 비도심 지역에서 우리가 인문사회 정책 요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자들이 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AUC 같은 경우에도 도심 지역에 비해 비도심 지역 같은 경우가 더 높은 값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전국 통합 모델로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사회 정책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인자로 그래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인자는 고령인구, 유동인구, 노후 건축물수, 등산로 접근성 등으로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예측 성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 값이 이제 0.5% 예측력이 낮게 나왔고 이제 향후에 이러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또는 모델 구조를 더 반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계열적 운영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AI 모델과 결합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전국 단위로 이제 모델을 처음에 분석을 해봤지만 도심과 비지역 도심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예측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에 향후 모델을 고려할 때 조금 지역별 특성을 잘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대응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예방 정책 수립 시 이제 앞에서 나온 그런 인자들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활용하고 또 특히 이제 지역 맞춤형 지도를 제공한다던가 또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인문 사회 인자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하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은 네. 협회 산하의 이제 기업이 이제 경상북도 울진 금강송면하고 또 한 개 면에서 이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산림과학원에서도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니까 알고 있을 텐데 그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난해에 이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해서 활동 범위가 5km밖에 안 되거든요. 반경 5km. 거기에서 지난해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노인이 많이 나오는데 고령화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을 놓다가 농산물 태우고 하다가 10분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이제 벌금을 냈는데 시골에서 1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세잖아요. 그게 소문이 쫙 나니까는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게 울진군에서 아예 아차하면 드론이 언제 와서 나를 찍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불 놓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이 시골에 어차피 젊은 사람 없고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이 조금 그 불을 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가도 언제 드론이 날라와서 나를 촬영할지 모른다 하니까는 이제 그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산불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인문 사회적인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실 때 그 울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의 기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발생된 것까지 그런 것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그 수치를 만들고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 정책적 인자라는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위험성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치화되는 지표로 만드는지가 좀 되게 이 연구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 안에서 12개를 인자를 선택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에 한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한 것이고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후속 연구로는 이제 그런 인자들을 좀 어떻게 더 세분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증가가 되면 감소가 되는 서로 상호작용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 찐이 금강성면이라 해가지고 금강 그래서 춘향목을 갖다가 이제 대거 보유하고 있는 데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게 작동이 되는데 그거를 추가로 넓히고 싶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도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가를 못해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딱 결과가 실증으로 해서 나오는데도 더 이상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연구 과제 속에서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5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경북대 이웅희 연구원님이 소나무 유령님의 수관 연료량 추정식 개발 및 수직적 분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산불학회 주기학술대회 이번 시간 발표를 맡게 된 국립경북대학교 산림과학과 이웅희입니다. 발표 주제는 소나무 유령님의 수관 연료량 추정 및 수직적 분포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기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의 예방과 관리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고성, 울진 등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경북 우성 산불로 국내 역대 최고 피해 면적인 10만 400헥타르 이상의 산림 면적이 연소된 바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에는 지표화로 시작하나 수관화로 전이될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화염 강도가 강해지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산불의 확산 3요소로는 지형, 기상, 연료가 있는데요. 그중 연료가 유일하게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요소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제 산불학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관 연료의 연료 특성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연료의 수평적인 연료와 더불어 수관 연료의 수직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유령님의 경우 수관 연료의 분포가 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잎이 광합성을 통한 생존 촉진을 위해 잎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수님에 비해 수관화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국내의 경우 유령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령님의 수관 연료량 추정을 위한 유령님 별도의 수관 연료량 추정실을 개발하였으며 수익적 배열을 표준화하기 위한 수직 분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2개의 모델을 이용하여 국가산림자원조사 데이터에 적용하여 2연급 소나무림의 수관 연료 수익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국외에서는 수관 연료량 추정을 위해 연료량 추정식을 이용하여 미국의 FI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종별로 수관 연료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요 침입 수종을 대상으로 수관 연료량 추정식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림자원조사 데이터와 합쳐 전국 산불 연료 지도까지 지금 개발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배채석장 산림보원지로 대상 수종은 소나무로 선정하였으며 2연급 소나무 12본을 선정하였습니다. 12본은 매목 조사 후 흉고직경제 수고비를 적절히 고려하여 다양한 직경급을 표본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목의 평균 흉고직경은 9.0cm, 수고의 평균 수고는 5.6m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상 0.2 스말리안식 구분 구조법을 적용하여 지상 0.2m부터 시작하여 0.5m 단위로 별채를 하였으며 수고별로 잎과 가지를 구분하여 높이별로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지는 총 4개로 5개로 구분하였으며 0.5cm 이하, 0.5에서 1cm, 1에서 2cm, 2에서 4cm, 4cm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수관화 시 연소 가능한
수관화시 연소되는 연료를 연소 가능한 연료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거를 입과 1cm 이하 가지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약 500g의 샘플을 실험실로 옮겨서 샘플을 건조하여 순 연료량으로 추정하여 연구에 진행하였습니다. 연료량 추정식은 흉고직경을 독립변수로 하는 식 1개와 흉고직경과 수고를 독립변수로 하는 식 2개로 총 3개의 식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적합도는 조정 결정 계수와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로 검증하였습니다. 일단 수관 연료 비율입니다. 평균 수관층 연료의 비율 중 잎은 32.9%, 0.5cm 이하 가지는 15.9%, 0.5에서 1cm 가지는 16.5%, 1에서 2cm 가지는 21.3%, 2에서 4cm 가지는 13.5%로 연소 가능한 연료의 비율은 65.3%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의 결과 비교한 결과 50.3%와 58.0%에 비해 좀 높은 수치가 나타냈으며 국외 유령임은 65.9%로 보고한 바 있어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연소 가능한 연료의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령임은 어릴 때 이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EP 수관 연료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량 추정식 개발한 결과입니다. 줄기 수관 연료 연소 가능한 연료 잎은 독립변수를 D제곱 H로 하는 식에서 조정된 결정계수 0.870에서 0.9596으로 나타났으며 세분화된 가지는 독립변수를 흉고직경으로 적용하는 식에서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보였습니다. 선행 연구를 찾아본 결과 대부분이 흉고직경을 독립변수를 흉고직경으로 하는 식에서 가장 높은 결정계수가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령님의 경우 수고가 전체적으로 낮아 수고에 또 영향을 좀 끼쳤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흉고직경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식을 이용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중남부형 소나무와 금강형 소나무를 비교하였습니다. 왼쪽은 잎에 대한 연료량 비교고 오른쪽은 연소 가능한 연료량에 대한 비교인데 처음 약 6cm부터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11cm부터는 다소 큰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유령임에 대한 별도의 추정식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직 분포 모델 개발입니다. 국외에서는 파이저 샘플링을 통한 수직 분포 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며 ALS나 라이더를 이용하여 정보 기반의 수직 분포 모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라이더와 같은 3차원 데이터를 산풀 확산 시스템과 결합하여 개체목 수준의 산풀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연구 또한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수익 분포 모델을 또한 개발한 바 있으며 산림 시역별 수익적 분포 특성을 비교하여 산불의 위험성을 평가한 바 있으나 수직 분포 모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수직 분포 모델 개발을 위하여 아래의 식을 사용하였는데 매개변수 A, B, C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료 누적 비율인 RW와 상대 수구인 RH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연료 누적 비율인 RW는 저희가 이제 앞서 0.5m 구간별로 나눈 연료를 다 더해서 구간별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상대 수고는 전체 수고에 대한 구간의 높이를 비율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때 0부터 1의 사이의 값을 가지는 연료 누적 비율과 상대 높이 비율을 이용하여 수직 분포 모델로 모델화하였습니다. 모델의 정확도 평가는 적합도 지수와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R통계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산림자원조사 2연급 소나무림의 수익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7차 국가산림자원 조사를 이용하여 소나무림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나무림 중 2연급 소나무림을 다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와 비슷한 이모 특성이 비슷한 인분을 총 추출을 한 후 흉고직경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료량을 추정을 하고 수직 분포 모델에 적용하여 수익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수익 분포 모델 매개변수 추정 결과입니다. 적합도 지수는 0.9 이상에서 0.934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모형으로 구현한 결과 잎 0.5cm 이하까지 0.5에서 1cm까지 연소 가능한 연료 모두 상대 수고 0.1에서 누적이 시작되었으며 상대 수고 0.2 지점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개발된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지 문경 지역은 상대 수고 0.3 지점에서 가장 많은 연소 가능한 연료가 분포하였으며 봉화 지역은 상대 수고 0.6 지점, 영주 지역은 0.65 지점에서 가장 많은 연소 가능한 연료가 분포하였습니다. 연소 가능한 연료가 낮은 지점에 많이 분포할수록 지표화에서 수거나 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 본 연구의 대상지는 연소 가능한 연료가 낮은 지점에 분포하여 수거나 전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분 수익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총 5지점이 있었으며 평균 흉고 직경은 9.5cm, 평균 수거는 6.0m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용하여서 처음에 연료량을 추정을 하고 그다음 수익적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고 2, 3m에서 연소 가능 연료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2연급 소나무림의 단면대 연료량은 0.93kg/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수관 연료 분포 비율은 65.3%의 연소 가능한 연료의 비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성수림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료량 추정식을 비교한 결과 현재 개발된 성수림에서 개발된 연료량 추정식과 서로 다른 추세를 보였으며 수직 분포 모델을 구현한 결과 상대소 0.3 지점에서 가장 많은 연소 가능한 연료가 분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성수림과는 좀 다른 연료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며 유령님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수직 분포 모델을 이용하여 수관 연료의 3차원적인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건 연료량 추정식 개발에 관해서 혹시 질문 계시면 네. 예, 재밌게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이제 뭐 생태형으로 소나무를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는데 똑같은 소나무라고 해도 지역별로 갖고 있는 소나무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계수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하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도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 혹은 생태형별로 어떤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줘야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큰 소나무만 정확하게 나타나고 유령목은 뭐 그렇게 안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초 연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지역별로 또 다른 그 모델이 개발할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요. 네. 혹시 뭐 한 분 정도 더 이 수직적 모델은 직접 개발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기초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수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혹시 이 연구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베이스테이션 맵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실제로 맵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인트리에 대한 유령림에 대해서 산업 연구를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게 혹시 조사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그 베이스테이션 맵들 이렇게 연료량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서 실제 이제 쓰고 있는데 소나무의 20년생 이하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그런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께서 하신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건지 산업 연구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일단은 선행연구에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20년생 이하를 대상으로 이렇게 뭐 연료량 추정을 했다든지 이런 그 연구는 있는데 방법은 그냥 성숙림과 좀 비슷한 방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두 분만 남으셨는데요. 1섹션은 6번째 중앙대 노해지
연구원님이 보겠습니다. 위성 기반 식생 지표 데이터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한 컨디셔널 간 적용 연구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성 기반 식생 지표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한 컨디셔널 겐 적용 연구를 발표할 중앙대학교 소속 노희혜지라고 합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산불 확산과 산불 위험 지역을 예측하기 위해 산불 연료 모델의 특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산불 연료 모델의 특성을 예측을 할 때 데이터셋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측 모델의 성능이 저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앞서 진행했던 연구에서 취업한 데이터셋 약 430만여 개의 데이터셋을 확보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연급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겐 기반의 모델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서 완화하고는 하는데요. 저희도 이번 연구에서는 겐 기반의 모델로 사용해서 데이터 증가학을 통한 성능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문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 전국에서 경상북도 상주시를 특정을 했는데요. 경상북도 상주시 기준으로 클래스 내에 좀 심각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래프 보시면은 1부터 9까지 연급에 대한 코드를 클래스별로 이제 구분을 해둔 건데요. 클래스 4가 45,254개로 전체 데이터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클래스 5나 6, 7 같은 경우에는 5,632개, 152개, 13개 이렇게 좀 되게 극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바탕으로 이런 구조의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 사용을 하게 된다면 모델이 데이터가 많은 여기서는 클래스 4에 좀 치우쳐져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데이터 분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샘플 데이터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컨디셔널 겐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그 전에 클래스 8, 9는 데이터가 한 개씩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한 개 가지고는 데이터를 생성을 합성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서 제외하고 요요 클래스를 1부터 7까지 총 7개를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컨디셔널 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은 클래스에 대해서 새로운 샘플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예를 두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림 잠시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노란 동그라미 Y가 이제 저희가 조건으로 사용한 연급 코드입니다. 연급 코드에 대한 데이터와 Z, 파란색 동그라미 Z는 이제 노이즈라는 건데요. 연급 코드라는 조건과 노이즈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터가 가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고 지금 오른쪽에 초록색 동그라미 보시면 XR이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와 연급 코드를 이제 적용한 데이터 이 두 개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데이터를 진짜로 판별하는지 그리고 가짜 데이터를 가짜라고 판별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컨디셔널 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데이터 복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한 채의 그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단순히 취득한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하기보다는 이게 학습이 정확히 됐는지 학습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그 로스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그 로스를 이제 곡선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겐에서는 두 모델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로스 값이 0에 수렴하게 되거나 극한의 값으로 발산하게 되는 경우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로스를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기지도 않고 제너레이터가 지지도 않는 정도적 약간 균형 잡힌 상태로 이제 실험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성능 분류에 대한 성능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증강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경상북도 상주시의 데이터를 저희가 62,042개를 확보했었는데요. 컨디셔널 겐 모델을 사용을 해서 총 265,830개의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했고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현재의 데이터가 적은 클래스들,
클래스 4의 경우에는 더 증강을 하지 않았고 클래스 6 보시면 기존에 152개였던 데이터에 증강 데이터 36,000여 개를 이제 더해서 총 36,233개의 데이터를 좀 확보를 했고요. 클래스 7 같은 경우에도 13개의 데이터에서 36,193개의 데이터로 총 36,206개라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성능을 좀 확인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류 모델 MLP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데이터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었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돌렸을 땐 어큐러시가 0.74, 그리고 매크로 F1 스코어가 0.13, 웨이티드 F1 스코어가 0.64의 숫자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F1 스코어 값이 0.13으로 좀 되게 많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수 클래스, 아까 데이터가 좀 많이 적었던 클래스들의 그 F1 스코어가 좀 대부분 0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소수 클래스를 거의 좀 예측하지 못했다, 분류하지 못했다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컨디셔널 게인으로 이제 저희가 증강했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는 어큐러시가 0.77로 0.04 정도 미미하게 이제 향상하는 효과를 보였고 매크로 F1 스코어가 0.58 그리고 웨이티드 F1 스코어가 0.75로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유의 깊게 데이터를 좀 향상폭을 보였던 게 매크로 F1 스코어인데요. 이거를 의미를 보자면 소수 클래스 분류 성능이 대폭적으로 향상을 했다. 그래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었던 원본 데이터보다는 저희가 증강시킨 데이터가 소수 클래스들, 데이터가 적었던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데에서는 성능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크로 F1 스코어가 향상됐다라는 것은 소수 클래스 분류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라고 이제 봤고요. 웨이티드 F1 스코어도 이제 다소 0.11 정도로 이제 향상을 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데이터 전체 분포도의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수 클래스의 분류 성능도 증가시키면서 데이터 전체 분포도의 성능도 다소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컨디셔널 게인을 통해서 소수 클래스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해서 부족했던 연끝 데이터의 그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MLP 분류로 이제 성능 분석하는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어큐러시나 매크로 F1 스코어, 웨이티드 F1 스코어의 전반적인 성능이 모두 향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강 데이터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가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 분류 성능이 개선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앞서 진행했던 향후에는 컨디셔널 게인 증강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 개발한 산불 예측 연료 모델, 산불 연료 예측 모델과 연계한 실험을 진행을 해서 다소 정확도가 떨어졌던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계시면 네, 이병헌 씨. 이 불균형 문제를 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하고 산불 연료 예측 모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목적은 저희가 앞서서 산불 연료량을 예측하는 산불 연료 중에서도 수간 연료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CNN by STM 어텐션 모델을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모델로 이제 그 실험을 진행한 결과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유독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유독 낮았던 지역들이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유독 심했다. 근데 그게 연급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했다라고 저희가 좀 확보가 된 그 편견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산불 연료 모델, 예측 모델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산불 연료량을 가지고 산불의 이제 번짐 가능성이나 확산 가능성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간 연료량을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별로 그리고 권역별로 그리고 범위에 나눠서 얼마나 예측이 가능한가, 그 예측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 연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결되는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그러면 실제 예측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산불 예측 모델을 적용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증강 데이터를 가지고 산불 예측 모델에 적용을 해보는 실험은 아직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과제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식생 지표라고 하면은 이제 뭐 NDVI라든가 연면적 지수 뭐 그런 거를 그동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생 피로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산림 연료라고 예측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그 약간 좀 많이 해본 그런 연구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함으로써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지표에 형성되는 연료량들이 이거에 추정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이전 실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범용 선생님.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앞으로 그 후속 연구를 진행을 좀 하신다고 해서 다행인데 지금 데이터 증강에 대한 시도를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 상대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그 지역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연구 구현형에 있는 데이터를 가장 그 지역에 있는 걸 풀어다가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의원 박사님. 마지막 좀. 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저희도 데이터 증강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클래스별로 보면 아까 13개를 3만 개로 증강을 하시는 클래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정도 검사를 할 때 클래스별로 다 하신 건지 사실 13개에서 3만 개로 증강한다는 건 조금 이게 안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안정도 테스트를 클래스별로 하시면 돼요. 통합해서 하시는 거죠? 통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클래스별로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보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1섹션 마지막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정유진 연구원님이 지난 30년간 대형 산불 전후 뉴스 제목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대형 산불 전후 뉴스 제목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 발표할 강원대학교 산불 및 산림 기상학 연구실 석사과정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유엔 환경계획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통합적인 산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다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대중의 관심사를 결정하는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산불 관련 보도에서도 산불 인식에 대한 것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불 관리 정책은 네 가지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진화하고 있지만 언론은 현장 대응과 피해 복구 중심의 반응적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크게 4개로 간추려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산불의 파괴력이나 그 피해 극적인 장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외에는 산불 발생 직후에만 단발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도권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의 경우 과소 보도가 되거나 대형화가 되지 않는 이상 보도가 좀 느리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다음에도 산불의 규모나 피해가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서 의제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도 재난관리 단계와 불일치하게 되면서 의제 설정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간 한국 언론의 산불 보도 패턴을 분석하여 산불 관리의 4단계에 따른 언론 보도의 분포 변화를 알아보고자 비카인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약 19만 개의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분석하였고, 산불 피해 대상을 이용해서 100헥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산불 76건을 선정하여서 산불 발생 전 2개월, 산불 발생 후 2개월에 대한 기사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텍스트 정규화 및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명사를 추출하여서 분석에 사용하지 않는 분류어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외에 대한 분석에 사용할 세부적인 키워드를 선행 연구와 기관과 정부의 공식 문서를 활용하여서 직접적으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런 거에 대한 주관성을 좀 없애보고자 분류 모형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시간에 따른 언론 보도의 패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이것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이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계열 분석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1995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체적인 기간에서의 키워드 분포 변화를 추적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대별로 나눈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통계적 검증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 동시 출현 기반 키워드를 기준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이런 것에 대한 각 단계별 언론 보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연구 목적을 짚고 넘어가자면, 시계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서 언론 보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서 향후 산불 관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요. 각 단계별로 총 20개의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기간에 대한 키워드 분포 변화입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총 전체 기간에서의 키워드 분포 변화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산불 발생 전후에 대한 변화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선 예방과 대비 키워드는 발생 전보다 발생 후 급감하게 되었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언론은 대응 및 복구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구에 관한 보도는 발생 전보다 발생 후 약 2배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보도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언론은 주로 산불을 예방해야 될 위험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후 수습해야 될 재난으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다소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대별 보도 추이 분석입니다. 먼저 1990년대에는 예방 단계가 산불 발생 전후 모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적 주의를 막을 수 있는 인재 정도로 보고 사회적 계도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때는 복구의 비중이 좀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에도 예방조심의 기조가 지속되었는데, 이전 연대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예방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대비로의 전환적인 보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대부터는 사전 관리가 아닌 사후 중심의 보도가 좀 결정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예방 단계의 보도는 발생 전보다 발생 후 급감하면서 언론의 관심이 감소하였고, 반면 복구에 대한 보도는 발생 전에 대비 폭증하면서 언론의 초점이 사전 리스크 관리에서 사후 피해 중계 및 지원 촉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의 경우 예방단로는 발생 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래도 발생 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복구와 대응 보도는 68%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발생 보도는 발생 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산불 피해 규모와 피해자 지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2020년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불 관리 단계별 시계열 분석입니다. 먼저 예방과 복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결과가 확인되었고, 대응과 대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예방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복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응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고, 대비의 경우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대별 네트워크 규모 변화입니다. 우선 다음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연대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해본 결과인데요. 노드에 대한 색깔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파란색은 예방, 초록색은 대비, 빨간색은 대응, 노란색은 복구입니다.
먼저 맨 왼쪽에 보이시는 1990년대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 중심으로 단순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고 예방이 독점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었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의 경우 노드와 연결선 자체가 증가하면서 주제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담론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대의 경우 대응과 복구 중심으로 모든 이슈가 뒤섞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란색 즉 예방에 대한 담론은 그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 변화를 각 지표에 따라서 확인해본 결과인데요. 우선 노드랑 엣지는 각각 그 세부 키워드에 대한 것이고 평균 차수는 그 각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랑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군집 개수와 모듈성은 각 클러스터가 얼마나 모여 있고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노드랑 엣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면서 담론 구조가 복잡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 차수와 군집 개수 역시도 증가하게 되면서 모든 다양한 그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모듈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각 클러스터끼리 분리되어 있지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변하고 있으면서 각 키워드 간 연결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네트워크의 그 중심이 뭐가 들어가 있냐를 살펴보았을 때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영향력과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방의 경우 90년대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대응이 1위로 변화가 되면서 또 담론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절대값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의 담론은 급락하여서 중심에서 있지 않고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구는 이전과 달리 급락하는 형상을 보이면서 대응과 함께 담론의 3분의 1을 독점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30년간 한국 언론의 산불 보도 패턴이 예방 중심에서 예방 대응이 혼재된 형태, 그리고 대응과 복구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30년간의 보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결국에는 재난 보도의 균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통합적인 산불 관리의 중요성이 강구됨에 따라서 산불 보도 방식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클을 조명하고 한단계에 치우치지 않는 방식의 보도를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산불 인식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 발표하신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대형 산불의 키워드가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고, 또 제가 보더라도 30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도 상당히 수준이 있고 또 깊은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주시죠. 네, 재미있는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언론 보도라고 해갖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언론도 사실 저희 이제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 언론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석을 할 때도 예를 들면 KBS나 YTN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나와 있는 그냥 신문들, 지방 신문들하고는 분명히 그런 게 좀 달라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각각 가중치를 줘가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시도를 해보셨는지와, 두 번째는 실제로 저희 여기 지금 이제 과학원 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가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 사실 대응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 했거든요. 대형 산불이 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발표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 그거보다는
그냥 북부 쪽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방에서 나오는 신문들은 그 내용이 많지만 중앙방송이나 재난방송에서는 사실은 대응 대비나 예방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분석된 걸로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지역 신문과 이외의 신문을 나눠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우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대한 있는 모든 뉴스 기사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중치에 대한 지점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중앙 보도 자료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그 다음에 이재민에 대한 어떤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보도가 사실상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런 편향을 좀 고려해 봐야 될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흥미롭게 들었고요. 내용에서 제가 그 내용에서 2개월간 분석이라고 했거든요. 요게 아마 30년 동안 그 특정 계열만 하면 어느 계열을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산불 시즌 때의 보도를 중심으로 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12개월 동안의 예방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기에 대한 것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한 월에도 다양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사 자체는 또 여러 건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산불 기간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사용을 하고자 그 해 연도에 발생한 최초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랑 최후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전후 2개월씩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최대한 중복에 대한 문제나 누락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하는데 첫 산불하고 그부터 2개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연구가 된다고 하면 산불 시즌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이제 평소에 언론 분석을 해서 또 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도 흥미롭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네, 간단히 좀 너무 재미난 그 연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결과를 봤을 때 예방 중심에서 이제 대응하고 보건 중심을 갔다고 지금 말씀을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우리한테 좀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하면서 각각 트렌드별로 아마 중간중간에 10년 단위로 뭔가 큰 이벤트가 분명히 있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트렌드가 바뀌는 이유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라든가 뭔가 방법론 이런 것들이 많이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 모두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10년대별로 기기가 되는 극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100헥타 이상의 모든 산불을 하다 보니까 100헥타 이상의 산불 중에서도 되게 극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 빈도수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하나로 뭉쳐서 보게 되고 각각 세분화해서 보게 되지 못했는데 향후 연구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면적별로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은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과 복구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온 부분 아무래도 언론이
산불이 딱 발생했을 때의 그 보도량 자체가 빈도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집계가 될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향후에 좀 더 좋은 연구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좀. 예, 여기 있습니다. 짧은 질문 드려도 그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연구자께서는 언론을 그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정부가 뭔가를 그 정책을 이야기하는 창구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생각하시는지가 많은 생각이 필요한 질문이겠지만 우선 언론은 그 중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정부가 그 이끌어가는 그 패러다임의 그것을 반영하면서 보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보도 자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들 현장을 보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이제는 그 기자 개개인별로의 그 고찰도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뉴스 기사 보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 산불 인식에 대한 것들이나 다른 재난 관리에 대한 인식을 좀 형성을 이끌어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 보도 방식에 대한 규율이 구축이 되어서 그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질문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높아지고 큰 박수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인쇄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